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차 1과목, 2과목 끝 냈고요. 이제 3과목 남았습니다. 사실상 여러분한테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목일 거예요.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정식 과목명은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교재 보시면 파트 1은 재배학이고요. 파트 2가 원예 작물학이에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은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말 그대로 광범위예요. 난이도도 어렵게 출제해야지 그러면 정말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할 정도의 난이도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을 교재 한 권으로, 글쎄요, 한 권으로 다 담는다? 웬만한 난이도 커버 가능하게 담는다? 백과사전보다 더 두꺼워질 거예요. 강의 수도 100강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이 뭐라고요? 재배학 원예 작물학 90점 맞는 거예요? 만점은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90점 맞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니면 1차 시험 통과하시는 게 우리 목표예요? 아니죠. 우리 최종 목표는 손해평가사 자격증 취득이에요. 그를 위해서 1차, 2차, 1차 중에 가장 버거운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을 넘으셔야 될 뿐이에요. 수단입니다, 수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표 점수 60점. 상법, 농제법령 80점, 80점. 재배학 원예 작물학 60점. 그럼 현실적으로 여기서 조금 차이 나게 좀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통과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과목을 공부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정답 말씀드렸어요. 딱 시험용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공 공부하시듯이 하지 마세요. 공무원 시험 보시듯이 하지 마세요. 공무원분들도 준비하실 때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 재배학이에요. 딱 시험용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요. 아무래도 암기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의 중에 이거는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정말 그냥 자나깨나 암기하셔야죠. 특히나 재배학 원예 작물학이 암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각종 작물들이 나와요. 그 작물들, 사실 예시 작물을 대표적인 걸 제가 교재에 놨어도 이게 어렵다는 이유가, 아니 출제위원이 난 이거 떨어뜨려야지,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작물을 섞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호운성 작물, 우린 대표적인 작물들을 암기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작물도 딱 껴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암기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필수 암기사항은 무조건 하고 넘어간다. 그때마다 정리해 놔야지 정말 뒤에가 편안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강의를 계속 돌려보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왜냐?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재배학 원예 작물학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다니까요. 사실 1차 과목 강의 여러분 제가 다 들으시기를 권하지만 잘 안 들으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만큼은 이해하시고 이것만큼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 아니 객관식 시험에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와 듣도 보도 못한 예시가 나왔어요. 그럼 나 결과적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원리를 알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1차 시험 끝나고 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엔 재배학 때문에 망했어요. 재배학 과락 맞을 것 같아요. 가다반 발표 나고 나서 오후 되면 생각보다 재배학이 점수가 높게 나왔네요. 원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론 강의 들으실 때는 그렇게, 그리고 이론 강의 할 때는요, 제가 출제 비중이 낮은 데는요,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힘 줘야 할 때 주고 뺄 때 빼고. 네. 그리고 문제집으로 넘어가시는데 문제집 보시면은 기출문제 해설,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해설은요 정말 기본이에요. 물론 손해평가사 시험도 점점 1차 시험도 난이도가 조금씩 이제 올라갑니다. 특히 이 과목 쪽에서 옛날보다 재배학 원예 작물학이 손해평가사 1, 2차 시험 때보다
지금 뭐 8, 90 이때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해도 기출문제의 기출해설은 기본 베이스가 돼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손해평가사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하시잖아요. 과락 안 맞으세요, 여러분. 나머지들 문제로 난이도 조절을 한다던가 하는 거지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하셔도. 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농산물 품질관리사 그 자격시험 다 큐넷 산업인력공단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죠. 그거 보세요. 가장 결이 비슷합니다.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9급 공무원 시험 정도. 사실 농산물 품질관리사 정도까지만 해도 결이 비슷한데 난이도 조절은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이제 한두 문제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문제는 아는데 예시를 우리가 정말 모른다든가. 아니면 재배학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좀 버거우신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책을 그대로 번역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어들이 정말 이거 무슨 용어야.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는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목표는 60점이고요. 강의 중에 제가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기출문제 기본, 과락 절대 안 맞습니다. 우리 목표 60점 들어갈게요. 자, 재배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구성 보시면은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 빠지실 내용, 재배 환경이에요. 특히 작물에 재배할 수 있는 환경, 작물이 뿌리를 받고 있는 토양, 그리고 빛, 온도, 수분 이런 거예요. 가장 내용이 많고 여러분 좀 힘들어하실. 사실 재배 환경만 넘어가시면 재배학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대비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거, 재해. 우리 손해평가사잖아요. 보상하기로 한 재해가 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재해. 이 두 가지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작물의 분류에서도 얘는 정말 그냥 100% 암기인데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생각 외로 여기 재배와 작물의 기원과 현황 지금 처음부터 할 곳은 출제 좀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네. 자, 넘어갈게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재배와 작물의 기원과 현황.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재배는 경제적 행위래요. 왜? 작물을 길러서 수확을 올리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항상 무슨 최종 목적, 수확, 경제성, 판매량, 수량의 증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뭐예요? 수확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수확량, 근데 재배학에서는 보통 수량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수량의 증대, 경제성 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작물은 토양, 물론 나중에 뭐 양액 재배니 이런 것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럼 수량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을 제고시키려면은 토지, 이용성, 재고 또는 증대 이런 거 나오면 중요 답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자, 작물이란 요거는 1번 재배보다는 조금 신경 쓰시고 별 반 개 정도입니다. 반 개. 작물이란 기형식물이래요. 여러분 또 우리가 먹는데 왜 기형식물이야? 아니지. 기형식물이에요. 가끔 나옵니다. 왜? 원래 야생식물이었는데 인간이 오랜 시간 경작을 하면서 유용한 부위가 발달된 경작을 통해 유용한 부위가 발달된 기형식물이에요. X 아니에요? 비슷한 말이죠 뭐. 사람의 이용 목적상 일정 부분만이 특정적으로 발달한. 여러분 이 교재에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 1, 2, 3, 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이든 농산물 품질관리사든 손해평가사든 어찌됐든 이 관련 시험에서 보기로 쓰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해놨을까? 이렇게도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보기로 나온 것들을 따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량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예요. 왜요? 사람이 관리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재배 기술도 우리 챕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경쟁력, 생존 경쟁력이 낮은 식물이다. 즉 재배의 수단이 필요하다. 됐죠? 네. 자, 농업 재배하고 비슷한 말이고요. 포인트. 이론서에선 포인트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재배의 목적과 작물 수량 삼각형. 재배의 목적 했네요. 수익 증대. 수익을 증대시켜야 된대요. 수량 증대. 수량과 단가는 크게 하고, 수량을 많이 하고 비싸게 받고, 대신 생산비를 절감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 또 유전성이 우수한 작물을 골라. 아무래도 생물이죠. 식물을 재배해야 되니까. 유전성이 우수한 작물을 골라 알맞은 재배 기술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들인 거죠. 재배 기술 막 이런 거. 네. 작물의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일단 환경. 제가 재배 환경이 제일 버겁다 그랬죠. 토지 뭐 산성 토양, 염기성 토양, 빛, 광합성 배우실 거고, 온도, 생육적 원인이 뭐 이런 거 배우실 거고, 또 빛에서는 뭐 일장 반응 이런 거 배우실 거고, 그럼 환경. 그 다음에 재배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작물이 뭐였어요? 사람이 오랜 기간 경작을 통해 기형식물 재배 기술. 그리고 우수한 유전성. 이 세 가지가 작물 수량 삼각형이래요. 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가 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출제빈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세 가지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토리로 설명드리잖아요. 환경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우수한 거. 그쵸? 네. 자, 그러면 작물 수량 삼각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만약에 환경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막 이렇게 돼요. 유전성도 굉장히 우수해요. 근데 재배 기술이 못 미쳐요. 그럼 뭐 이 변 다르게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즉, 다른 두 변이 아무리 발달해도 나머지 한 변이 발달하지 못하면 면적이 뭐예요? 수량이잖아요. 생산량은 작아지는 최소율의 법칙이 적용한다. 작물 수량 삼각형에는 뭐다? 최소율의 법칙이 작용한다. 네. 재배의 목적, 수익 증대, 수량 삼각형의 요거, 그다음에 최소율의 법칙, 최소인자, 가장 작은 변에 의해서 면적, 수량이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넘어갈게요. 재배와 작물의 기원과 발달. 아까 뭐 반개였다시면 여기 별 한 개. 어느 시대에 뭐가 등장했는지만 매칭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눈 게 있고요. 이따가 보시면 우리 한국 역사를 이렇게 구분한 게 나와요. 둘 다. 네. 매칭만 잘 시키면 되세요. 신석기 시대에 도구가 등장했대요. 근데 도구가 이때 뭐 트랙터 이런 거 아니겠죠, 당연히. 초기 원시 농경이 시작돼. 도구가 있으니까. 네. 수렵 채취해서. 도구를 왜 했겠어요? 농경. 자, 본격 농경 생활이 시작된 건 청동기고요. 철기 때에는 청동보다 훨씬 가벼운 철기.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겠죠. 당연히. 네, 농기구가 훨씬 발달했으니까. 훨씬 가볍고 튼튼하고. 철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축을 이용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농경의 축력, 즉 가축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어떤 식으로 표현돼도 철기, 축력. 자,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뭐 동력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근대화되기 시작했다, 현대, 대형화, 자동화 이런 거면 현대고요. 자, 포인트. 네. 넘어가고요. 자, 그럼 농경이라는 거는 어디서 발달했는가? 이 밑에 있는 영어들은 학자 이름이에요. 득항돌, 어디는 뭐 득켄돌, 네, 이제 프랑스 사람인가 봐요. 득항돌. 그다음에 러시아 유명한 유전 학자죠. 네, 바빌로프. 그다음에 디트와일러.
여기서는 정말 웬만한 재배학 시험 아니면은 출제는 조금 그렇습니다. 뭐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강 유역이 농경의 발상지다 한 사람은 득항돌, 큰 강 유역. 주기적으로 강은 범람하니까 이집트 나일강 이런 데 보세요. 그렇죠? 네. 자, 산간 지역이 농경의 발생지다. 바빌로프. 네. 보시고 해안지대다. 디트와일러.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누가 뭘 주장했는지 그걸 제가 타이틀 밑에 학자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아까 한국이에요. 이제 한국 선사시대 삼국 고려 조선으로 나눴어요. 아까는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눴지만 선사 볼게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매칭시키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마찬가지로 뭐 신석기에 뭐 돌라 뭐 이런 거 뭐 보시면 되고 도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초기 농경의 시작 같은 얘기예요. 도구가 등장했다. 자, 탄화된 곡물이 그럼 청동기. 아주 가끔 나옵니다. 탄화된 곡물.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만시대에 오곡이 재배되기 시작했대요. 오곡. 됐죠? 네. 물론 이제 철제 농기구 이런 건 아까 거랑 매칭시키시면 뭐 이해되실 거고. 자, 삼국으로 넘어올게요. 사실 한국으로 하면 여기보단 여기서 많이 나오겠죠. 여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니까. 네. 삼국시대 충력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농경의 가축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또는 다른 말로 우경, 우경 시작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리시설의 확충. 자, 삼국시대는 좀 많이 나옵니다. 1번, 2번 수리시설, 저수지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아니 가축 이용하기 시작했고 수리시설 확충됐으면 당연히 이건 늘어날 테니 이런 걸 암기하실 필요 없죠. 뭐 크게 향상됐다 이런 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수리시설이 확충됐대요. 여러분 저수지를 지어놓고 물을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력이 떨어지면 이동해요? 물이 여기 있는데? 당연하죠. 정착농업. 자,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보시면 우리가 이따 배울 내용이기도 하지만 식용, 양료, 섬유작물 등 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그리고 채소, 과실, 관상식물까지 언제? 통일신라에. 넘어가고요. 고려 볼까요? 고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목화종자를 도입해 주신 분, 네, 있죠? 문익점 선생님. 그다음에 임산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대요. 임산물. 고려에는 얘가 가장 기본이고요. 아주 가끔 연작을 시작했다. 휴안법을 극복하고 연작을 시작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디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시대의 특징을 잡아서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딱딱. 자, 조선 들어갈게요. 조선. 우리 세종대왕님 있죠. 농가원령, 농사직설, 농서의 발간, 츠구기 뭐 이걸 못 맞추실 분은 없으실 거고 그러니까 강력한 농본 정책을 실시했다. 사농공상 그쵸? 그 다음에 생산력이 증대됐다. 자, 요거 특징이죠. 조선시대의 벼농사. 모내기를 시작하면서 생산력이 급증했다. 자, 밭농사 1년 2작, 2년 3작, 벼보리 2모작 이런 게 됐고 쟁기 이런 이제 좀 고차원적인 도구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서류작물. 강력한 농본 정책, 이양법, 서류, 조선시대에 등장했대요.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포인트 넘어갈게요. 재배의 발달 및 재배와 환경. 재배의 발달, 나중에 여러분 작부체계라고 하는 걸 재배 기술 쪽에서 따로 배우실 거예요.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한번 이것만 보세요. 토지 이용 기술이 발달했는데 일단은 그냥 처음엔 자연적인 토지. 그러다가 사람이 불을 내서 화전을 일구어서 농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농업을 하다 보니 이제 여기 작물이 다 이제 안 자라기 시작해요. 즉 지력이 쇠했어요. 지력이 다 소모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버리고 다른 데로 가요. 화전 유락농업. 지력이 소모된 땅은 버리고 다른 데로. 이제 그러다가
정착농업을 시작했어요. 여기 지력이 소모됐네? 그럼 지력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땅을 여기는 뭐 심고 휴지기. 여기 지력이 세요. 그럼 여기다 짓고 휴지기. 2포씩, 3포씩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깊게 가리 시작을 하면서 중경 농업을 시작하고 충력, 쟁기 아까 나온 그리고 이제 현재의 집약 농업, 연작, 윤작 이런 게 시작된 거죠. 동그라미 1번 정도만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 순서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재배 환경 넘어가시고요. 자, 아주 가끔 아까 뭐 득항돌, 바빌로프, 그다음에 또 해안지 대소를 저기 한 디트왈 이런 사람 나왔잖아요. 그 중에 바빌로프라고 하는 이 러시아 구소련의 유학자가 유전자 중심지 설이라는 학설로 굉장히 유명해요. 저 이 사람 전기를 한번 봤는데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는 이 사람은 주요 작물의 재배 기원의 중심지, 이런 작물들의 기원 중심지 있잖아요. 그걸 8개로 나눴구나. 8개로 나눴고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재배 식물, 작물의 기원 중심지를 8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문제가 나온다면 6이 아니면 6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다? 아이고. 겹치는 작물들도 있고요. 사실 제가 여기 대표적인 걸 써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출제위원이 바빌로프의 유전자 중심지 설에 나는 중국에서 다른 작물을 예를 들어야지. 그럼 우리는 뭐 방법 없어요. 한 번쯤 읽어보시되 이런 거는 일단 우선순위는 아니겠죠. 이런 건 한번 보실까요? 바빌로프가 생각할 때 연구의 결과겠지만 작물의 발생 중심지가 어딘가 했더니 그 작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작물인데 종류가 많은데 즉 변종이 많은데 이게 중심지래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거 다 보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데 여기가 중심지. 무슨 중심지? 발생 중심지. 그 작물의 발생 중심지가 변종이 많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또 유전성 중에서도 아까 우성 나왔었죠. 우성 인자가 많은데 다양한 우성 유전자가 집적된 곳이다. 멀어질수록 열성이 많이 발견된다.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중심지 변종이 많다예요. 변종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변종이 없는 데가 저기 한 곳이 이거 아니에요. 많다. 그다음에 우성 유전자가 많다. 그럼 반대로 멀어질수록 열성이 많다. 변종이 없다.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재배학 책마다 워낙 많잖아요. 작물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되는 것만 한번 찾아봤어요. 8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작물의 분화 발달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순서하고 용어의 뜻을 좀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작물이 생겨난 다음에 발생된 다음에 어떻게 분화돼서 발달해 갈까? 여기 이 뜻을 먼저 보실까요? 분화와 진화. 분화. 작물이 원래의 것과 다른 여러 가지 갈릴 것으로 아까 변종. 진화는 더 높은 단계로. 자, 지금 보는 건 우리는 진화 아니에요. 분화, 발달 과정, 즉 갈라지는 과정. 그렇죠? 일단 유전적으로 변이가 있겠죠. 당연히. 자연 교잡, 돌연 변이. 이래야 분화가 될 거 아니야. 갈라질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도태가 뭔가 했더니 도태. 생존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들. 자, 그러면 도태된 거 빼고 살아남은 것들은 적응을 하겠죠? 용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적응을 했는데도 오래 적응하는 게 있고 금방 다시 도태되는 게 있겠죠? 환경에 적응하고 특성이 변해서 오래 생육하는 것을 순화라고 한대요. 용어. 자, 그 다음에 격절 또는 고립. 이건 뭔가 봤더니 이제 유전적으로 적응 오래 생육했잖아요. 적응해서 오래 생육했. 유전적으로 안정됐어요. 그래서 신품종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의 작물이 분화됐다 그랬잖아요. 신품종이 나타낸 거예요. 분화돼서 여러 품종. 근데 격절 또는 고립의 이유를 봤더니 지리적, 생리적, 인위적 고립이 있대요. 지리적. 다른 거랑 너무 거리가 멀어서 유전적 교섭이 일어나지 않는 거. 생리적, 유전적. 아, 이런 원인이 있구나. 이 정도. 자, 여기는 순화와 격절 고립의 용어와 고립의 세 가지 이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재배와 작물의 특징 볼게요. 이거 다 보기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거 나온다고 못 맞추실 분 계실까요? 네. 일단 생산면에서 지금 뭐예요? 타이틀이 재배와 작물 생산면에서 재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식물이잖아요. 유기 생명체. 그렇죠? 네.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한다.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까 재배 환경이 여러분 가장 버거워하실 재배학 중에서도 그것만 넘으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조절이 자유롭다 아닙니다. 자유롭지 못하며 아이 농사 지으시는 분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절이 자유로워요. 분업 어렵다. 자본 회전이 느리고 노동 수요 이런 거 보시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수학 체감의 법칙 또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이런 법칙 나오면 여러분 막 엄청 중요한 거라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출제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한계 생산이 뭐죠? 한계 생산. 어떤 요소? 어떤 요소라고 할게요. 우리 지금 이제 생산면에서 작물 생산면에서 보니까 자본 요소겠죠. 또 토지, 자연환경 중에 대표적으로 토지 요소겠죠. 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생산, 분업, 어쩌고저쩌고, 노동 수요, 노동력. 이것도 생산을 위한, 작물 재배를 위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얘와 얘가 고정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본과 토지는 고정됐다. 거기에 세 번째 요소인 노동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력을 하나 투입할 때 수량, 생산성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럼 노동력을 하나 더 투입할 때 이렇게 증가해요. 그럼 하나 더 투입하면 이게 정비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 투입할 때 증가되는 생산을 한계 생산이라 보시면 돼요. 한 단위에 얼마큼 증가하니? 생산량, 한계 생산. 근데 이걸 그럼 정비례하면 계속 이렇게 정비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왔더니 투입하면 정비례가 아니라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더라. 투입을 한 단위 투입할 때 정비례로 생산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계 생산이에요. 총 생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단위당 총 생산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꺾어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투입한다 해도 증가하지 않다가 결국 감소하더라. 노동력 한 명 투입했을 때 생산성이. 그거예요, 그거. 네. 그게 이런 법칙이고요. 유통면, 소비면 이런 거 볼게요. 유통면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 나중에 원예 작물 수확 후 관리 우리 배우게 됩니다. 네. 넘어가고요. 작물의 분류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암기하세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 근데 다행인 건 여기서 했던 내용 나중에 원예 작물학이나 재배 환경에서 반복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지금 일단 분류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아니면 상식이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죠. 네. 용도에 따른 분류 여러분 3스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실 거 일단 카테고리를 잘 잡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분류. 세부적인 내용 먼저 보지 마시고 용도에 따라서 작물을 식용, 특용 또는 공예, 사료가, 녹비, 원예 이렇게 분류하는구나. 자, 만약에 문제. 녹비, 사료, 원예 작물 또 뭘까? 식용 작물 분류 기준은 용도. 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이제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식용은 화국, 두류, 서류.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다음 작물의 분류 기준은 화곡류, 두류, 서류 또는 뭐 곡식, 서류. 용도에 따른 분류 중 식용작물의 분류구나. 식용작물. 그렇죠? 네. 그 다음 볼까요? 뭐 아까 식용작물 어려우실 건 없고 특용 또는 공예작물 볼게요. 특용이나 공예작물이 뭔가 봤더니 생산물 자체, 작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공업 생산물의 원료로 쓰거나 또는 가공 과정을 거쳐 식용 이외의 용도로. 그게 특용 또는 공예작물이래요. 용어 먼저.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유료, 섬유 쭉 나오네요. 읽어보시면 그렇지. 해바라기, 유. 그쵸. 유채, 유. 읽어보시면 다 이건 뭐 매칭 되시겠죠. 이거 작물하고 이거 매칭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뭐였을까요? 고추냉이, 겨자, 향신료 작물 뭐 또 다른 거 하나에 다른 거 하나. 그럼 그거 나머지 다른 예를 들어 거기에 뭐 섬유 작물 하나 껴넣어요. 그런 거 골라내시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는 좁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그 다음에는 뭐 섬유, 전분, 염료, 향료 작물의 구분 기준은 특용. 그거보다 더 넓게는 아까 곡식, 사료, 특용, 원예작물, 녹비. 용도에 따른 구분. 범위,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 작물은 이제 당연히 매칭식, 이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구마, 감자, 옥수수, 전분. 그 위에 특용, 그 위에 용도. 오케이. 사료 작물이 뭔가 볼게요. 사료 작물은요, 당연히 뭐 사료니까 가축 먹이를 위해. 근데 이제 사료 작물의 기본 요건들이 가끔 나옵니다. 영양가가 높고, 가축이 좋아해야 되고, 생산량이 좋아야 되고. 사료 작물의 요건.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작물들이 있다.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작물들의 분류, 사료. 자, 녹비 또는 비료 작물은요. 죄송합니다.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네, 이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예시 작물들은 비슷하죠. 자, 원예 작물. 이거 3스타. 근데 원예 작물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원예 작물 학이 우리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채소, 화훼, 과수. 채소란 정의예요. 정의. 과수란, 화훼란. 원예 작물은 뭐다? 얘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네. 근데 봤더니 예를 들어 밤을 과수로 볼 때는 원예 작물인데요. 목재로 볼 땐 임목. 좀 다르다. 그때는 원예 작물이 아니다. 네.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해바라기도 마찬가지고. 자, 채소 볼게요. 채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거 하나 꼽아라? 이거예요. 이거랑 밑에 과수. 채소는 과채류, 열매채소. 어떤 데는 과채류, 어떤 데는 우리말로 열매채소. 근채류, 뿌리채소. 근채류는 또 괴근, 직근 나누네. 괴근, 괴,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분류가 이게 맞아요? 다른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보시면 여기도 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땅속에 있다라는 거 초점 맞추면 감자는 괴근류. 굳이 말하면 괴경류죠. 감자는 줄기예요. 덩이 줄기, 덩이 뿌리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덩이 뿌리, 덩이 줄기 세분화돼서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자는 근채류에 들어가지만 사실 덩이, 괴를 이루는 줄기구나. 괴경류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디테일한 거를 원예 작물학 분류 나중에 다시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카테고리만. 네. 엽경채류, 잎, 줄기 채소. 다른 말로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꽃채소, 화채류라고도 하죠. 네. 자, 뭐 각각의 작물 매칭. 근데 기본적으로 채소는 과채, 근채, 엽경채, 화채. 우리말로도. 각각의 작물들도 아시고. 네. 근데 세부 작물 암기하시는 거는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더 많은 작물들이 나옵니다. 자, 과수 볼게요. 과수. 여기도 이제 별 다시 해놨네요.
파란색입니다. 얘도 중요해요. 과수도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각과류, 장과류로 나뉘는구나. 무엇이 발달해서 과실이 됐느냐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무엇이 발달해서. 지금은요, 여러분, 나중에 조금 여러분이 좀 편해지시려면은 지금은 채소와 과수 이 분류 기준도 보시고 과수만큼은 각각의 작물들 좀 알아놓으세요.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과류 뭐 즙이 많은 거 뭐 이런 거. 네. 핵과류 씨 있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채소의 구분, 작물, 과수의 구분, 작물.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도 더. 지금도 이 정도는 해놓자. 화훼는 초분, 숙분, 구근, 목본. 아, 이렇구나. 이 정도만. 이렇게 분류되는구나. 이 정도만. 지금은 이거 다 암기는, 예, 지금 하시려면 하시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지금은, 분류 기준. 작물의 분류예요. 생태적 특성. 생존 연한? 사실 이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어떤 출제율 내려면 낼 수 있죠.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나온다면 이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0년생. 왜냐하면 사실 1년생 작물인데 그 지역의 기후 특성이나 하는 특별한 재배 기술로 2년생으로 키운다든지 그런 거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볍게 한번 넘어가자. 가볍게 넘어가자. 한 번은 읽어보시고요. 네. 자, 일장 반응. 3스타네요. 얘도 그냥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작물의 분류 쪽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나중에 우리 재배 환경에서 광 환경 할 때 빛 그때 나올 거예요. 일장 반응 배우시면서 일장 낮의 길이 일장 낮의 길이 낮의 길이가 12시간보다 짧아야 12시간보다 길어야 뭐가 촉진된대요? 비대가? 성숙이? 착색이? 당도가? 아니에요. 화와 분화와 개화. 다른 말로 화성, 꽃 피고 열매 맺고 생식생장. 다시 낮의 길이가 12시간보다 적어야 화성이 유도되는, 화분화 개화가 촉진되는, 그럼 단일성, 짧아야 하니까. 반대, 낮의 길이가 12시간보다 길어야 화성이 다른 거 아니에요. 왜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장일성, 단일성, 일단 대부분은 이 일장 반응에 따라 화성이 유도되는 걸 물어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비대생장에 이게 단일이냐, 장일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10문제면 9문제는 이걸 묻지만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는 장일이라는데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감자 있네요, 감자. 여러분, 감자 하나 또 어디 있어? 고구마. 종자로 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영양번식 한단 말이에요. 잘라서 심는 거. 그럼 얘네들은 꽃 피고 뭐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근데 고구마는 인위적으로 단일 조건을 만들어주면 화성이 유도된다. 감자는 장일성 또는 연구에 따라서는 중일성일 경우에 화성이 유도된다. 꽂는 분화하고 꽃 피는 게. 근데 감자의 이 생장면에서는요. 감자는 또 단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분류 기준이 뭐냐. 이래서 재배하기 어려운 거예요. 분류 기준이 뭐냐. 근데 지금 일장 반응은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네. 화성분화, 화성분화란다. 화분화, 꽂는 분화 다른 말로 개화, 화성유도 같은 말이에요. 네. 단일, 중일. 자, 단일, 중일, 단일, 장일. 단일, 장일은요. 지금 암기하세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단일만이라도 지금 암기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암기하세요. 왜냐면 물어볼 때 단일성 작물이 아닌 것은 또는 다른 작물과 공통적이지 않은 것은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암기하시면 나머지 아닌 건 나머지잖아요. 뭐 장일 암기하고 계시면 아닌 게 단일이겠고 물론 이 중에 다른 굳이 이상한 작물을 예시로 들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자 단일, 장일 뜻은 아셨고 다 암기 힘드시잖아요. 그쵸? 네. 자, 벼콩은 좀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벼콩. 그리고 벼콩하고 맹류는 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인 경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고구마하고 감자 은근히 따로 나와요. 따로 놀아. 반대. 딸기, 국화 무조건 외우세요. 특히 국화. 단일, 장일 물어볼 때 예시로 드는 작물 중에 대표적인 게 국화예요. 항상 단일성. 나중에 뭐 야간 조파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해서 무조건 암기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뭐였죠? 우리 분류 중에 원예작물의 분류 채소, 엽경채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쵸? 잎채소들이 많네요. 잎채소들. 여기는요. 약간 박과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작물, 어떤 이상한 작물을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우리 객관식이니까 정답 확률을 높이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작물을 다 암기하겠어요. 자, 벽콩, 맹류. 정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라 딸기, 국화는 단일 무조건. 잎채소류들은 장일. 네. 고구마, 감자 반대인 경우가 많고. 중일성은 뭔가 했더니 낮의 길이가 뭐 12시간 뭐 짧아야 길어야 이거 아니라 특별하게 뭐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중일성도 은근히 예시작물 많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셋 다 암기하시려면 힘드실 테니까. 네. 중일성 뭐 댕강 이런 거 댕강고토 댕강. 자, 정일성. 중일과 정일 용어 구분하세요. 정일은 어느 좁은 범위의 특정한 일. 예를 들어 뭐 몇 시간 몇 분대에서만 뭐 이런 거. 이게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정일이구나. 중일, 정일 구분하시고. 자, 온도 적응성. 작물의 분류 이게 나옵니다. 3스타들이에요. 저온성, 고온성. 근데 여러분 여기 조건 그 기준이 뭐죠? 저온일 때 화성 유도? 이게 생육이 잘 되는. 고온일 때 화성 유도? 생육이 잘 되는. 꽃 피고 꽃눈 분화되고 이게 아니고. 이게 또 왜 나오냐면요. 나중에 저온일 때 화성이 유도되는 종자 뭐 이런 게 있어요. 벌써부터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이 없이 그냥 하시니까 나중에 머릿속에서 막 뒤섞이시는 거고 지금은 저온, 고온일 때 생육이 잘 되는. 여기 보세요. 벽콩, 맹류 반대잖아요. 됐죠? 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일단 여러분들이 잎채소류들은 좀 같이 다니는구나. 그쵸? 같이 다니는구나. 여기도 다 엽채류, 경채류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박과들은 좀 이렇게 많이 같이 다니는구나. 네. 자, 포인트 볼까요? 한지형 목초. 한지형. 목초인데 한지형이래요. 서늘한 곳에서 생육이 잘 되는. 난지형은 반대겠죠? 따뜻한 지방에서 생육이 잘 되는. 자, 근데 우리 문제에 이게 많이 나와. 한지형 목초에 하고 현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름 하자. 여름에 여름철 고온기에 생육이 정지되거나 말라 죽는 하고 현상. 한지형 목초 서늘해야 되는데 너무 따뜻해. 여름철 고온기에. 한지형 목초의 하고 현상. 예를 들어 예시작물 티머시아 188. 이거 지금 뭐 밑에 있어요. 언제 생육이 잘 되니 고온성, 저온성 할 때 연관돼서. 됐죠? 네. 자, 생육형에 따른 분류, 주형, 포복형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저항성 또 나옵니다. 저항성. 네, 여러분 미리 너무 막 그렇게 겁먹거나 힘 빼지 마세요. 나중에 다 다시 나옵니다. 지금 분류했던 것들. 저항성에 따른 분류 중에서 특히 10번이면 10문제면 8.5문제는 산성 토양에 강한, 내산성, 산성에 강한, 내염성, 염기에 강한, 바람에 강한, 습기에 강한, 건조에 강한 이런 작물들. 네. 10문제면 8.5문제는 이거 나와요. 내산성. 산성 토양에 강한 작물. 한국 토양이 산성 토양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한국이 잘 자라는 것들.
자, 미리 암기해 놓으세요. 나중에 내염성 이런 거 다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산성이 지금 내산성, 다른 거 아니에요. 내산성. 강한 거죠. 아이고. 산성에 강한. 산성에 강한. 산성에 강한 강규란 씨. 뭐 실제 이 성함 가지신 분, 네, 그냥 암기를 위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산성에 강규란 씨. 자, 호수에 갔대요. 호수감. 강규란 씨가 호수에 갔대요. 하늘 땅, 별 땅. 여기는 이제 벼 땅. 호수에 가서 벼 땅 봤대요. 어떻게든 암기해야죠. 그렇죠? 강규란 씨 호수에 가서 또 여기 감귤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 네. 복불밤. 이건 무조건 암기입니다. 사실 내산성은 과수 쪽에서 많이 물어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산성은 과수 쪽에서. 네. 강한 거 복불밤은 강하다. 약한 거 약포무올. 강복불밤 약포무올. 이건 무조건 암기하세요. 과수. 자, 그러면 이 중에 안 들어가는 작물이 하나 딱 나와요. 아, 뭔지 몰라도 얘는 내산성 관계없는 다른 거 기준이구나. 아니면 약한 거구나. 객관식이니까요. 네. 자, 내 염성, 내 건성, 내 풍성. 여러분 지금 다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중요하다 했던 거, 그래도 지금 이건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는 것들이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생육 계절에 따른 거 한번 보시고. 자, 재배 이용에 따른 거. 재배 이용에 따른 작물은요, 여기서는 용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작물, 뭐 앞그루, 뒷그루, 앞작물, 뭐 뒷작물, 이렇게 용어만 좀 보시고. 주작물, 부작물, 흡비작물 뭐 이런 거. 네. 중경작물 이런 용어들. 네.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특히 용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제 비중이 높은 거 아니고 무슨 작물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구나 하고 예시작물들은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피복작물 또는 토양보호작물. 토양 유실되는 걸 방지하는 작물이구나. 토양 조성작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작물이구나. 약간 낯설잖아요. 토양 수탈작물은 또 반대구나. 이런 거. 예시작물들도 한번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사료작물도 여기도 용어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청예작물. 청예작물. 그냥 말 그대로 생초를 사료로 하는 거. 사일리지. 사일리지는 발효시키는 거죠. 그렇죠? 식물을 발효시키는 거. 사일리지가 발효잖아요. 종실, 건초작물. 자, 첫 번째 이 작물들의 구분 기준 사료.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 네. 그다음에 경영에 따른 분류도 여기도 용어를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 환금, 경제 둘 차이. 환금 작물 중에서도 특히 수익성이 높은 거 이런 거. 네. 용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강의 끝나고 꼭 한 번쯤은 정독해. 나중에 또 보실 거 아니잖아요. 저 부분을. 그죠? 자, 한국 농업의 특색 볼게요. 이것도 아주 가끔 나오네요. 별 하나 정도인데 여러분 토양 비옥도가 낮은 편이다. 아까 우리나라 산성 토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상재해가 크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요. 나중에 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철 집중호우, 봄 가뭄, 겨울철 설해, 특히 여름철 고온 다습 집중호우예요. 우리나라는 대농이 별로 없죠. 약하다. 벼농사 위주. 집약적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벼농사밖에 없다. 발달하지 못했다. 낮다. 여러분 한국이라고 해서 막 또 좋은 거 답 고르시면 안 돼요. 네. 주의하시고. 토양 비옥도 지수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3밖에 안 돼요. 3. 자, 한국 농업의 과제. 과제는 뭐 이거 보기로 나오면 이거를 뭐 못하실 분은 없으실 거고. 그쵸? 네. 자, 세계 작물의 재배 현황 이런 건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요. 여러분 이번 강에서
작물의 분류 물론 중요한 내용이고 그 앞에 내용들 좀 빠르게 지나갔어요. 힘쓰실 분은 작물의 분류 부분이고요. 그 앞에도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만 한 번쯤 정독 그리고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시험 직전까지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 환경, 아까 재배 환경 토양, 빛, 온도, 수분, 공기, 토양 더 들어갈 겁니다. 재배 환경, 그 중에서도 토양만 넘으시면 하실만 하세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